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장어를 발표하겠소. 이번 과거시험의 장어는 장어리요.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동의보감에서 언급한 총명탕을 마셨고, 현재의 수험생들은 러시아산 녹용과 국내산 인삼 등 천연재료를 사용한 하이키 한방연구소의 장원을 마십니다. 수험생부터 공시생, 진급을 준비하는 회사원까지 장원들을 위한 진짜 장원을 만들었습니다. 어이, 이번 시험 장원이 너무 많은 거 아니요? 포털 사이트에서 하이키 한방연구소를 검색해주세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보가 아니야. 이 교장 선생님이 논리적으로 굉장히 꼼꼼한 사람입니다. 예. 교장 선생님이 이런 훈화 말씀을 하시면 당연히 이런 반론이 제기되겠죠. 선생님, 제 주변에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 열심히 한 애가 있는데 망하던데요? 그러네. 악당들이 현실에서 굉장히 성공하던데 이건 뭐죠? 그러게. 맞춤법도 틀리고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다 잡고 좌지우지 하던데 공부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말 타고 대학 가는데 뭐 이런. 그러니까 현실에 있어서 이 부조리가 가장 큰 발레가 되는 거죠. 그거 해결한 게 에피쿠로스 아니에요? 혹시 그러면? 에피쿠로스가 해결해버리잖아요. 거기까지는 신경 쓰지 마. 근데 일단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 안에서는 이게 어떻게 극복되는 거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극복. 아리스토텔레스가 당연히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반론이고, 이거는 그렇죠. 이제 소위 말하는 객관주의적 행복론의 가장 큰 난점 중에 하나입니다. 니들이 말하는 덕이라는 거를 내가 졸라 열심히 해서 덕을 다 닦았어. 네. 이성적인 실천하는 인간이야. 근데 갑자기 폭군 이상한 황제가 하나 나타나더니 막 나 괴롭혀. 어디가 그렇게 똑똑하다며 하면서 막 칼로 쿡쿡 찌르고. 칼로 쿡쿡 찔러? 근데 실제로 공문하고. 그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뭐 이게 왜곡된 형태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캄보디아라든가 이 동남아시아 같은 데서 특히나 일어났을 때, 아니 거기 문화대 혁명도 좀 비슷한 거 아니었나요? 그 지식인들을 먼저 죽이기 시작했잖아요. 그거 생각해 보면, 왜냐면 엘리트가 공산주의 이론에서 이제 엘리트들이 계속해서 그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모시고 정말 인간 그렇죠. 이성의 최고봉이 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순간 싹 제거될 수도 있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소크라테스잖아요. 그러네. 가장 지성적으로 탁월한 뭔가를 갖췄다고 했는데 억울하게 사형을 당하는 이런 광경들을 보면서 학생들이 이 발렌을 들겠죠. 교장 선생님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도덕성과 행복이 이거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죠. 이거는 맞지 않는다는 게 비판인데 그러나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도 여기도 다 답변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종류의 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세 가지 종류의 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조건이란 말로 제가 바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영혼의 조건입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 말했던 그 어떤 덕성, 어떤 도덕적이거나 어떤 지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덕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인 거고요. 두 번째는 신체적 조건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건강하지 못하거나 외모가 너무 처지면은 그거 행복할 수 없다고 인정을 해요. 셋째, 외적인 조건도 중요합니다. 그런 재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부모도 실력이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이 사람 그것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입니다. 어떤 혈통, 가문, 친구들이나 돈, 명예, 이 사회에서의 어떤 평판 이런 것들도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인데 이게 이제 외적인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입니다. 1번이 영혼의 조건, 두 번째가 신체, 3번이 이제 환경, 외적 환경. 그 중에서 이성적인 게 좀 가장 중요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물론 2번, 3번이 없으면은 1번만 있어도 영원한 행복은 안 돼요. 이건 약간 불완전한 행복밖에 없어요. 가장 완전한 행복은 사실 1, 2, 3번을 다 갖추는 거예요. 엄친하지. 건강하고 부모 돈 많고 나도 똑똑하고 나도 잘 덕도 있고 가장 완벽한 상태인데 2번, 3번은 삐꾸가 날 수도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오랜만에 들어본 단어다. 그러니까 아까 그 불량 학생들이 얘기했던 발레들이 다 처리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2번, 3번만 있는데 1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선 같네요. 예. 그러니까 2번, 3번은 행복을 위한 필요 조건일 뿐이고 충분 조건이 되려면 1번까지 있어야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결론은 똑같습니다. 또 인간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거는 결국 2번, 3번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번만 인간은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또 역시 학생 여러분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못 바꾸는 거는 신경 쓰지 말자. 어쩔 수 없으니까. 예. 뭐야 그게? 교장 선생님 훈화급? 예, 근데 또 반박은 못해. 그래서 2, 3번이 안 좋으니까 난 노력도 안 하고 마음대로 살려 하면은 야 그래도 2, 3번 어차피 못 바꾸니까 너라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기반으로 한 객관주의 행복론에 있어서는 이제 덕이죠, 덕이 중요하고 네. 거기서 말한 덕이라는 거는 어떤 실천적인 그 행위가 따르는 이성적인 능력을 얘기한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뭐 꼭 아리스토텔레스 이론만은 아니고 이런 어떤 덕 중심의 행복론은 굉장히 고전 윤리학의 아주 중요한 전통을 이루고 있죠. 공자님도 비슷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웬만한 사람 다 비슷하게 얘기했을 것 같아? 아닌가 본데? 지금 비웃는데? 뭐만 하면 자꾸 동양 철학에서 다 말했다, 공자님 말했다 그러면. 공자님도 교장 선생님 비슷하시던데? 약간. 그러니까. 아, 근데 이거 논리는 이룰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동양 철학에서는 지소선후라고 하는데 알지자 예? 써서 지소선후. 알지자, 바소자, 그 다음에 먼저 선자, 나중 후자를 쓰거든요. 뭐가 중요하냐면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깡쌤이 설명하신 것처럼 2번, 3번은 당연히 살아갈 때 누구나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성적인 능력을 통해서 뭔가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없이 신체적인 건강과 경제적인 만족만 있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우리한테 어떤 인생의 방향성을 절대 제시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뭐가 먼저 있을 수밖에 없냐면 얘네들의 방향성을 선택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뭐가 아니야, 자식아. 실제 삶을 보잖아요. 그러면 좀 공부하고 막 가방 끈긴 사람들 보잖아요. 삶이 엉망진창이야. 제대로 못 살아. 근데 좀 적게 배우고 열심히 그 사회생활하고 이러면은 건강하게 자기 생활 잘 꾸리면서 건강하게. 그럼요. 2, 3번이 만족되고 1번이 만족되지 않은 사람이 예를 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지성이라는 게 뭐 네. 학력은 아니고 인생에 대한 지혜를 깨달았느냐 그 여부겠죠. 네네. 단순히 뭐 학력이나 철학 전공자들이 못 산다라는 거는 예전에 말했었던 것처럼 철학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철학이라고 생각하잖아 이 자식아. 이거 저희가 항상 문제야. 이렇게 하잖아요. 착한데 왜 못 살아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희 어떤 도덕적인 삶을 살면 성공이 보장된다는 게 너무 주입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 도덕적인 삶이랑 경제적인 삶의 범주가 다른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부자가 되려면 경제적인 능력이 탁월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관념, 돈을 관리하기 위한 뭐 신중함, 그다음에 일에 대한 판단 능력이 뛰어나야 되는 거고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치 판단할 수 있는 걸 계속 연마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가치가 우선돼야 되고 어떤 가치가 나중돼야 되는지. 우리는 그 범주가 항상 헷갈리고 그 자본주의에서는 무조건 성공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논리라고 생각하니까 착하게 살았으면 무조건 잘 먹고 행복하게 살아야지라고 성공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니까 그냥 실패를 인정하시죠. 네. 말이 길다. 말이 길다. 표가 길어. 그래서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는 행복한 사람이란 외적인 조건을 적절히 갖추고 그저 잠깐이 아니라 평생 완전한 덕을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라고 말씀하셨다고 2000년 전에 하셨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본인을 굉장히 그러면 성공했다고 생각하겠네요. 지성적이고 지성인이고 원래 집안도 좋았을 거고. 원래 대부분 그러시잖아 다들 이렇게 뭐 어떤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거나 그러면은 이제 내 삶이 모범적인 삶이다. 난 잘 살았다. 네, 뭐 이런 거죠. 스토아 철학도 간단하게 언급을 할게요. 스토아 학파는 이제 뭐 금욕주의? 약간 금욕주의적 성향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어떤 객관주의적 관점이랑 연결이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아까 세 가지 행복의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특히 외적인 조건의 영향력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시대적 배경도 있고 그런데 이때가 이제 로마 시대거든요. 로마 황제 초기에는 잘 그럭저럭 돌아갔는데 이제 갈수록 막장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단도 나고 전쟁도 일상화되고 막 반란에 음모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성취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애초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상 일은 인간 의지가 아니라 어떤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인간의 행복은 가장 엄청나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여기서 말하는 외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재산, 그게 아니라 뭐 자연적인 걸 얘기하는 아닙니다. 다 통치. 다. 갑자기 재난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정권이 바뀌어서 잘 나가던 권력자가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불행은 뭐냐면, 그러니까 에피쿠로스랑 약간 비슷한데, 가질 수 없는 것들을 원할 때, 혹은 내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경험해야 할 때 발생하는 거죠. 내 벤츠를 타고 싶은데 내 통장에 2,000밖에 없는데 막 너무 타고 싶어. 그럼 불행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0? 예. 괜찮네. 아니면은 나 진짜 악플 달리고 이런 거 너무 싫은데 계속 달려. 누가 나 자꾸 욕하고 막 모함하고 이래. 동영상 제보하고 막. 예? 네. 동영상 제보는 또 뭐야. 예. 그럼 이때 인간이 유일하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거? 고통을 멀리하는 거? 그게 힘든데. 받아들이기. 그렇죠. 정신승리밖에 없습니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에피쿠로스랑. 사실에서 어느 정도 비슷해져. 맞아. 그래서 내 자신의 의지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내 마음가짐을 바꾸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를 현명하게 사용해서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은 원하지 않고 또 내가 겪고 있는 지금의 일들이 필연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되느니라. 근데 이제 이런 어떤 현실을 체념하고 뭐 포기를 하려면 이 사람들은 이제 지혜와 덕을 쌓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어차피 외적이거나 물질적인 거 아니니까. 정신적 승리를 이루어. 그렇죠. 정신 승리를 하려면 네가 덕을 쌓아야 되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덕을 쌓으면 결국에는 어떤 불필요한 욕망을 다 자제할 수 있는 어떤 평정심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죠. 자, 지금까지가 이제 그 객관주의적 윤리관에 대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입장을 한번 살펴본 거고요. 이제 세 번째 입장은 행복에 대한 세 번째 관점입니다. 탈세속주의라고 제가 규정을 하겠습니다. 탈세속주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쾌락이나 어떤 덕과 같은 어떤 이런 세속적인 가치는 무의미하다. 쓸모없는 거고 허무한 거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탈세속주의적인 관념은 어디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냐면 아까 스토아 학파가 잠깐 이런 아이디어를 줬어요. 그러니까 현세적인 삶 속에서는 어떤 외적인 환경 때문에 궁극적인 행복이 도달하기가 참 어렵다. 그런 얘기를 했지. 네,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이제 허무주의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일들을 조금만 관찰해 보면 정말 억울한 일로 죽는 사람들, 그렇지. 억울한 일로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독실님도 가끔 얘기하는 게 뭐 신생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전쟁이나 기아로 죽어가는 신생아 그렇죠. 이야기들도 같이 하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 부조리한 거 아니냐, 이런 느낌 많이 들고 아까 스토아 철학자 중에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네카. 이 사람은 자기는 굉장히 행복하게 죽었다라고 스스로 얘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객관적인 우리들이 보기에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 이 사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치광이 황제 네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네로 황제 시절에 그 당대 최고의 정치인으로서 막대한 부와 명예, 권력을 다 누렸으나 말년에 굉장히 불쌍하게 죽거든요. 온갖 모함과 음모에 빠져서 네로가 자살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그 친척들도 막 죽고 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스토아 철학자로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당시에는 가장 뛰어난 지혜와 도덕적 품성을 갖추고 있다고 칭송받는 사람이었어요. 후대에도 그렇지만 그 사람의 글을 남겨놓은 거나 이런 것도 보면 굉장히 수준이 높은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그 악한 사이코한테 비참하게 당하고 죽는단 말이야. 얼마나 부조리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조리함이 이 세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게 이제 이런 허무주의. 이게 다 의미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아예 그냥 뭐 이 세상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이 세속적 삶 너머에 뭔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속적 세계를 넘어서 초월적 세계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차원 이동, 관점의 전환, 굉장히 큰 관점의 전환인데 이런 관점의 전환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기독교 교부 철학의 그 아버지, 또 다른 교장 선생님이죠. 아우구스티누스? 예, 성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제가 뭐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성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현세에 덧없는 것들은 영원한 행복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행복은 신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은 안 되는 거고 영원한 행복을 얻으려면 우리가 신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이건 인정하시죠? 만약에 예? 영원한 행복이 있다면 예. 논리적인 흐름 한번 쫓아가 보자는 겁니다. 영원한 행복이 있다면 신만 가능하지 않을까요? 요즘에 교회 다니세요? 전지전능한 신. 아. 그렇다면 오직 신과 함께하고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신의 명령에 따르는 삶만이 영원한 행복. 기독교에서는 이걸 지복이라고 부릅니다. 지복. 아, 지복. 예. 지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굉장히 익숙한 이 세 가지 계명을 내려주신 건데요. 그게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죠. 손발이 막 이어졌습니다. 이 있습니다, 스테파노 씨. 그러니까 신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열렬한 사랑, 그리고 어떤 구원이 올 거라는 기쁨이 넘치는 희망을 가지고 머지않아 그 완벽한 지복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굉장히 익숙한 설교 멘트 같잖아요. 예. 근데 이때 당시에도 나름 혁신적인 거였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리스토텔레스나 스토아파나 뭐 쾌락주의자들 이게 그때 당시 주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세적인 삶 안에서 인간적인 어떤 덕을 실천하거나 어떤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우리가 행복에 다다를 수 있다. 이게 상식인데 상식적인 거였는데 갑자기 엉뚱하진 않은데 어쨌든 이런 기독교적인 사상가들이 나타나서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세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인 거고. 그렇죠. 지금 이거는 덧없다. 우리는 썩어 없어질 육신이다. 사실 많이 들어서 익숙한 거지.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심지어 그리스 사람들은 신조차도 인간과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리스 신들은. 네. 그러다가 갑자기 파격적인 제안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대신에 약간 도피성이 될 수 있겠네요. 그대로 지금 삶을 받아들이고 수능해라. 지금 기독교 사상을 도피라고 규정하신 겁니까? 도피성으로 갈 여지가 있다. 잘못 받아들이면. 일단 익숙하지 않은 게 나온 거예요. 예. 성리사학적이고 초월적인 뭔가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 아우구스티누스 책이 인류 고전 뭐 백선 뭐 이런 거 뽑으면 꽤 꼭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상적 변화의 흐름에 어떤 중추돌 역할을 하는 사람이긴 해요. 이런 어떤 세속주의에서 탈세속주의로 넘어가는 그리고 한 1000년을 가거든요. 원시적인 그리스도교를 플라톤주의랑 그렇죠. 연결시키는 거예요. 네. 어쨌든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론은 초월적 세계로 나가자.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 아멘. 네. 또 하나의 다 비슷비슷한 사람이야. 교장 선생님이나 교회 목사님이나 다 비슷비슷하십니다. 이런 비슷한 버전, 이제 목사님 버전이 이제 동양으로 오시면 이제 스님 버전으로 나오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최 사장님께서 그때 다루셨던 석가모니. 석가모니. 세계 최고의 천재라고 극찬하시지 않았습니까? 석가모니 다릅니다. 네. 이런 걸 이렇게 막 달라. 어쨌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거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삶이라는 게, 그러니까 고통이라고 아예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그냥 좋은 거라고 아예 할 수도 없는 고통은 그러니까 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당시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지금 봐도 충격적이죠. 우리 세상에서 지금 현세적인 삶에서 누리고 있는, 내가 생각할 땐 이게 다 좋은 거고 뭐 이거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석가모니 말씀 이게 다 망상이니라. 고통이다. 예. 본질은 고통이다. 어쨌든 이제 탈세속주의에 대한 얘기를 이제 깡쌤이 해주고 있는 거죠. 네. 고통의 연쇄를 끊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예. 아예 초월로 가자. 그렇죠. 한 방에 가자. 뭐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하시기도 했고요. 꼭 종교가 아니더라도 일단 또 다른 탈세속주의의 길을 보여준 게 저는 칸트라고 생각합니다. 칸트요? 왜? 칸트는 기독교 사상을
펼친 사람은 아니죠. 그렇죠. 예. 기독교 신자긴 했습니다만 어떤 사상의 내용적 측면에서 기독교 사상을 이렇게 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 사람이 한 중요한 업적이 있어요. 철학사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논쟁을 끝내버린 사람 아닙니까? 예. 칸트가. 그래서 많은 철학과 학생들이 다 한 번씩 공부하게 되는데 칸트가 끝내버린 논쟁 중에 하나가 이 논쟁입니다. 과연 덕을 쌓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가? 라는 논쟁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칸트는 그 덕과 행복 사이의 그 고전적인 관계를 싹둑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칸트 이후에 철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잘 안 나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현대 그래요? 철학에서는 아예 행복론이라는 주제는 이제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자기계발서나 뭐 시크릿 이런 데 나오지 않습니까? 행복의 개념은. 네네. 네. 근데 철학과에서는 잘 다루질 않아요. 이 주제 자체를 갖다가 잘 다루지 않는데 뭐 그 시초가 되는 시점이 칸트. 칸트가 논의가 있고 다음부터는 이 행복에 대한 논의 자체가 철학에서 잘 안 이루어지기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어떤 도덕적인 덕성과 이 행복의 관계를 완전히 싹둑 잘라버렸고 그래서 철학사가들은 행복을 폐위시켰다. 칸트가.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관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예, 아예 무관한 거다 이건.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칸트의 독특한 어떤 도덕 철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가 칸트 편을 하면서 사실 그 순수이성 비판 부분밖에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의 사실 가장 에센스인 부분은 그 뒤에 나오는 그 실천이성 쪽, 그러니까 도덕 철학 분야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제가 그냥 후릴게요. 저도. 예, 시간이 감사합니다. 없어요. 지금 밖에 바쁜 현실에 예, 밖에 시국이 어수선한데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두 문장으로 끝내주십시오. 예, 세 문장. 세 문장. 이심 썼다. 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인간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그 내면 안에 어떤 절대 고정불변의 도덕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과거에는 어떤 도덕 법칙이라는 게 설국 기독교 사회에서는 신의 말씀 혹은 신의 정신에 있다고 봤거든요. 근데 이제 칸트는 그걸 약간 비틀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잘 따져본다면 어떤 절대 고정불변의 도덕 법칙을 우리 내면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우리 윤리시간에 배웠던 정엄명법. 그렇죠. 예, 그 정엄명법인데 그게 이성을 가진 사람이 누구나 합리적으로 조금만 생각을 해본다면 누구나 다 도출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네 행위의 준칙이 그렇죠. 보편적인 입법의 원칙이 되도록 예, 행위하라. 그런 것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아주 보편적인 준칙에서부터 개별적인 상황에 따른 도덕적 판단들도 어떤 필연적으로 다 도출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쨌든 간에 인간은 내면에 다 그런 도덕 법칙이 숨어져 있는데 그러면 선한 행동은 뭐냐? 오직 이 도덕 법칙을 따르고자 하는 선의지라고 이 사람은 표현을 합니다. 선의지에 따른 행동만 선한 행동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어떤 결과나 이익을 바라서 어떤 도덕 법칙을 지키면 칸트 입장에서 이거는 나쁜 짓이야. 도덕적이지 않지. 윤리적이지 도덕적이지 않다. 않은 거야. 어떻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그 규칙 자체를 지키려고 해서 실천하는 게 도덕적인 행동이지. 거짓말을 안 했을 때 내가 오히려 이득을 볼 수 있으니까. 내가 더 많은 쾌락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행동은 도덕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칸트에 따르면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서 도덕 법칙을 따르면 안 됩니다. 그건 오히려 악덕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칸트는 행복이랑 이 도덕 법칙, 도덕성이랑 완전히 무관하다고 봐요, 그냥. 그리고 오히려 도덕 법칙을 따르려고 하면 현실에서 오히려 피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따라야 된다. 의무. 현실 속으로서 도덕 법칙을 함부로 그냥 자체로 지키려다가 보면 결국엔 내가 손해볼 수밖에 없고 헌신해야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를 무릅쓰고 그게 옳으니까 하는 행동만이 오직 선한 행동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칸트는 이 도덕성과 행복이 같이 간다고 보는 전통이 굉장히 오래 있었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그 관점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도덕성을 갖추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당연하게 봤는데 칸트는 그걸 아예 완전히 분리시키는 겁니다. 아예 무관한 영역이고 오히려 행복을 위해서 도덕을 추구하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죠. 김도인이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애덤 스미스가 얘기했었던 것과 연결되는 거 아닌가? 도덕적인 삶과
어떤 경제적인 보상이라는 것이 연결되지 않는다. 아니요, 그건 그런데 칸트랑 아담 스미스는 완전 달라요. 다르죠. 네네. 어떻게 다르지? 아담 스미스 이 지점을 비판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은 착하거나 다른 동물과 절대적으로 구별되게 완벽한 이성적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선험적으로 도덕적인 능력을 타고난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칸트는 이게 항상 늘 정확하게 오차도 없이 발현된다고 보는 그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도덕 계산기가 우리 내면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설명을 못하냐면 다양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를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꾸면 우리 생활 자체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칸트의 정언문법은 변주가 안 돼요. 여러 가지 상황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실제로 아기도 그렇지만 어려서부터 저희가 도덕법칙을 어떻게 배우게 되냐면 다양한 상황에 경험하면서 그 미묘한 차이들을 자기 감정이나 그때 상황을 통해서 습득하게 되거든요. 칸트는 이걸 무시해요. 이걸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면 교육 없이도 인간은 누구나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되니까 지적 능력 자체를 발휘할 필요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네. 어쨌든 계속 한번 들어봅시다. 예. 아니 근데 예전에도 그 철학 얘기를 들을 때 항상 들었던 건데 약간 핀트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을 때 뭐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럼 행복해진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었는데 칸트가 얘기한 게 틀렸다는 건 아니고 칸트 말에 동의를 하는데 칸트는 갑자기 뭘 얘기하냐면 행복이랑 상관없이 넌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지 마. 그냥 너는 이렇게 사는 것이 옳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두 개가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지금 제 생각에는 굉장히 정확한 지점을 포착을 하신 것 같은데 밑장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기존의 문제의식 자체가 아예 문제 제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행복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추구했는데 이 사람의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과연 네가 네가 행복하게 살 만한 가치가 있는 놈이냐? 응? 중요한 건 개인적인 행복이 아니고 네가 행복을 누릴 만한 인격체로서의 어떤 존엄성과 자율성을 갖춘 놈이냐? 이런 상상들을 한번 이겁니다. 해보거든요. 옛날에 그럼 에피쿠로스 학파나 혹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왔어. 둘이 만날 수 있게 됐어.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듣더니 그러네.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그래 뭐 네 말도 맞는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현실적으로는 행복한 삶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알겠지만 난 여전히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러면서 막 토론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죠.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통점은 이거지. 인간이 어떻게 행위할 것인가, 그치. 어떤 방향성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앞에서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것, 그쵸. 행복을 가장 우선해 뒀다고 한다면 칸트는 의무, 도덕적인 원칙을 따르는 맞습니다. 것. 그러니까 현세의 행복보다 최고의 도덕적 기준에 따라 사는 삶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칸트는. 그게 더 진정한 인간의 길이다. 이렇게 제가 보는 보기에는 겁니다. 교장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철학자나 다 비슷하다. 다 빠따 맞아야 돼. 생각해보니까 깡쌤이 우리에게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지를 설명하고 계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번이. 네. 그래서 칸트는 아예 평생 행복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어차피 불가능한 거고 그거는 도덕성이랑 상관이 없는 거니까. 추구해도 안 되고. 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사후세계가 존재해서 신께서 우리의 일생을 다 기록을 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다 때려서 얘는 어쨌든 플러스 몇 점 이상, 상점 몇 점 이상 딱 탔어. 그러면 거기에 맞게 보상을 해준다면 그러면 그 안에서 행복은 할 수 있겠죠. 그 플러스의 기준은 정언 명령을 따랐는지가 되겠네요. 모든 도덕 계산기 우리 내면에 있는. 네. 그래서 칸트는 요청을 한다고 그래요. 자기는. 신이 요청된다. 신이 요청된다고. 신과 사후 세계, 뭐 영혼의 존재 같은 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우리가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이런 삶을 살려고 한다면 이런 좀 애매한 태도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어떤 사람들은 비판도 많이 하고. 당위인 거죠. 그러니까 그건 당위라고 해요. 있다가 아니고 우리가 이런 걸 요청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어떤 행복이나 이런 걸 위해서. 이거 재밌네. 그러면 현대의 그런 것들은 싸그리 무시하는 유물론자들이랑 또 싸움을 붙여보면 재밌겠는데요?
근데 이게 칸트 말년에 깡생이 말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데 네. 그거 자체가 자기가 처음에 세웠던 전제 자체를 뒤집는 거예요. 처음에 행복은 전혀 상관없어. 우리는 당위에 따라서 행동해야 돼. 근데 말년에 뭐라고 하냐면 그거에 대한 신적 보상이 있을 거고 그게 행복이랑 귀결되는 필연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라고 하면 자기가 생겼던 당위 법칙 결론적으로 뭐로 귀결되냐 행복에 대한 보상이랑 귀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있었으면 좋겠다를 그렇게 좀 강하게 말한 게 아닐까요? 아니 마지막에 그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앞뒤가 좀 안 맞는 측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좀 많이 비판을 받아요. 그 실천 이상 비판의 그 뒷부분인데. 아무런 보상 없이 너네는 선행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가 근데 그러면 내세에 보상이 있을 거야. 네네, 가 된다는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요청은 해봐야 되지 않겠니? 네, 뭐 칸트는 어떻게 그 얘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니까.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탈세속주의의 어떤 종교적인 관점도 있지만 철학자들도 이런 얘기를 한다더라.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여러 행복에 대한 재밌습니다. 인간 삶의 목적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들을 살펴봤습니다. 일단 클럽 매니아, 라메트리 네. 이분의 어떤 소박한 쾌락주의에서부터 좀 금욕주의적 성격을 띠는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 객관주의 행복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교장 선생님, 아리스토 선생님의 완벽한 반박할 수 없는 이런 덕에 대한 이론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스님, 그리고 이제 칸트라는 철학자가 이야기하는 어떤 행복과 덕의 길은 완전히 다른 거고. 탈세속주의. 오히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는 저 너머 세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관점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론 행복에 대한 정의가 더 많아요. 니체 같은 철학자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행복이란 권력이 강해지는 느낌이다. 즉 어떤 저항이 극복되는 기분, 그게 행복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재밌죠? 니체답다. 진짜. 괴테 같은 경우는 최고의 행복은 알 수 있는 것은 연구하고 알 수 없는 것에는 조용히 경의를 표하는 것. 문학적이죠? 이런 관점도 있어요. 버트란드 러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행복의 문제에서 한 가지 질문을 빼먹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지금 당장 행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이 질문만 던지는데 그게 아니라 전쟁이나 착취, 빈곤과 같이 이런 외부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럼 이 외부 상황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빠져 있다고 지적을 해요. 따라서 행복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버트란드 러셀이 지적하는 건 사회개혁 그리고 개혁을 위한 어떤 공적 연대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표명합니다. 발전하고 있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입장은 이제 조너던 스위프트라는 양반은 행복은 영원히 잘 속아주는 것이다. 영원히 잘 속아주는 것이다. 이런 관점도 있는 거죠. 왠지 나는 공감이 가긴 것 같기도 하고. 101장 주제가 행복이었던 겁니까? 새로운 이제 유물론이 강하게 이제 과학주의와 함께 대두되면서 새로운 철학적 해석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또 많은 철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일단 제가 준비했던 이 다양한 이 철학자들의 입장들 크게 저는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한 거죠. 쾌락주의나 어떤 객관주의, 어떤 탈세속주의 이 세 가지 정도로 쭉 정리를 한번 해봤던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와서 노직의 환상기계 그걸로 다시 돌아가보죠.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그 기계로 들어가시겠습니까? 모든 쾌락이 만족되는 그 세계로. 쾌락주의와 객관주의, 탈세속주의를 우리가 듣고 이해한 입장에서. 네. 칸트에 의하면 모두가 들어가도 그 안에서 행복한 세상 매트릭스 안에서 살 수 있다면 들어가도 되네요. 아니죠. 정원명법에 따라야 돼. 그러니까 정원명법에 따라서 모두가 보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모두가 들어가면 문제가 되겠네. 왜 문제가 돼요? 모두가 반드시 뭘 해야만 된다라는 걸로 정원 법칙이라고 볼 수 없고 뭔가 도덕적인 규칙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행복할 거니까 나 혼자 쓱 들어갈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기계를 들어가는 목적이 목적이 사실은 이제 쾌락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칸트 입장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쾌락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지만 모두가 그 목적대로 행동해도 된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어명법이 그거 아니에요? 내가 좀 잘못한 거 같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정원명법이 약간 공리주의적인 측면이 있어.
왜냐면은 네가 하려고 하는 행위 준칙이라는 것, 네가 하려던 행위가 이게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모두가 같이 들어가는 것은 보편적인 입법 원리 될 수 있는 거죠. 이익 계산을 하시면 혼납니다. 칸트 선생님한테 예, 이익 계산 하시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들어가시겠습니까, 두 분은? 아니, 네. 저는 안 들어간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우성 얼굴로 해주세요. 꺼져 이 자식아. 그거는 안 됩니다. 지금의 기술로도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직이라는 철학자는 이 사고 실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한테 즐거움을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도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뭔가를 진짜로 하기를 원하고 실제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어떤 다른 실제와 접촉하면서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행복이 아니라 행복을 누릴 만한 가치가 있고 또 실제로 행복해질 수 있는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깡쌤이 오늘 네.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누구의 견해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생각이 없어요. 철학과의 특징입니다. 결론이 없다 나는. 저는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 견해를 갖거나 뭐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아니라죠. 그래요. 저는 그냥 기계 들어가는 걸로. 들어갑시다. 이색 뭐 있냐. 힘들어 이거 따져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쌀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이게. 근데 이런 문제는 한번 생각해볼 만하죠. 우리가 평소에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쩌면 환상이거나 가짜 세계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다들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안 추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대해서 좀 반성적으로 생각해 보거나 그게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뭐 그런 거는 상당히 좀 결여돼 있죠. 평소에. 저도 그렇고.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로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날 행복하다고 생각해 주겠구나라고 해가지고 추구하는 건지 돌이켜볼 필요도 있겠다. 행복이 뭔지부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행복의 정의는 뭐예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입장마다 다르고. 그치. 자, 그럼 최 사장님, 예, 오늘 이야기를 쭉 듣고 나니까 삶의 어떤 목적이 생기셨습니까? 생겼습니다. 뭡니까? 그 기계에 들어가야겠다. 기계 만들기. 아마존에서 팝니까? 직구되나? 블랙 프라이데이 때 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쉽네요. 오큘러스 나왔던데. 예. 오큘러스.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오늘 재밌게 잘 들었고. 시간이 많이 갔어요. 생로병사 특집. 생로병사 중에서 생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목적, 이유, 그런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보통은 삶을 살아가는 이유로서 행복을 제시하는데 그 행복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해되어 왔는가에 대해서 쾌락주의, 객관주의, 그리고 탈세속주의로 깡생께서 재밌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어른들, 교장 선생님, 목사님, 철학자들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좀 이해가 되는 좋은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한 다음에 오늘 마무리할까요? 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모두가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진화 심리학적으로 설명을 하기도 해요. 인타적인 행동은 없다. 그거는 이제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는 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고, 또 예를 들면 정말로 이타적인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도 결국 그걸 통해서 본인이 뿌듯함을 느끼지 않냐. 근데 정말 고통의 선택을 하는 경우도 그 이면에는 그 선택 자체는 항상 이제 일종의 쾌락과 연결이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것도 뭐 말장난 같겠지만 오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는 내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겠어. 희생할 거야. 혹은 뭐 칸트의 정언명법을 따르겠어라고 하는데 결국엔 본인이 이제 이건 비꼬는 건 아니고 정말로 자기의 자기 스스로가 되게 만족을 하는 거예요. 정언명법을 따르는 나의 모습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좋아. 그냥 나는 내가 그게 당당한 거야. 뭐 어떤 사람은 신 앞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굉장히 아무도 세상에 알아주지 않더라도 자기 의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는 게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생의 유한함을 좀 고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 행복을 추구하는 거에 대한 문제 3가지가 나왔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었던 것 같냐면 쾌락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결국에 이제 그 역치가 올라간다고 해야겠죠. 그래서 그 자극을 쾌락이라고 하는 자극을 계속 유지하는 게 힘들어진다. 그래서 더 하다가 결국 달성하지 못할 쾌락을 추구하게 된다는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는데 저 이런 걸 봤어요. 타이레놀을
그러니까 뭐 두통이 심한데 편두통이 있는데 타이모 엑스로를 안 먹어요. 안 먹는 이유가 낙지가요? 뭐냐면 낙지 지금 사람이 독실님 얘기. 저는 먹어요. 저는 먹는데 그러니까 그런 약을 좀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뭐 여성들 같은 경우에 이제 주기적으로 아플 때 그러니까 약을 먹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내성이 생길까봐. 내성 때문에. 지금은 한 알 먹는데 나중에 안 들어서 두 알 먹고 네 알 먹게 되더라. 근데 저는 좀 답답한 게 원래 일단 내성이 기본적으로 거의 없는 약이라고도 하는데 생긴다 봅시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나중에 그러면 이게 안 들어서 50알 100알씩을 먹냐고요 한 번에. 그런 일은 벌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오래 안 살아. 한 500살 살 거라면 500살 동안 한 달에 10알씩 먹으면 나중에는 뭐 500알을 먹게 될 수도 있겠지. 50알을 먹을 수도 있을 거야. 근데 그렇게 내성이 안 생겨. 인생은 유한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그러니까 걱정 말고 약을 먹어도 돼요. 내성이 많이 생겨봐야 뭐 4알 정도 먹을 수 있겠지. 그거 먹는다고 큰일 나지 않거든요. 고통을 굳이 참을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인생은 유한하고 짧고 경험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너무 지루한 것처럼 느껴지고 시간이 안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중에 죽기 전에 인생을 돌이켜볼 때 인생이 너무 짧았다. 내가 이것저것 더 하고 싶었는데라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고 이제 쾌락이라고 하는 걸 좀 이제 부정적인 의미의 쾌락이 아니라면 새로운 지식의 즐거움, 뭐 토론의 즐거움, 먹는 즐거움 이런 모든 것들을 그런 즐거움을 추구하다 보면 나중에 내성이 생기면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 없이 생각보다 인생은 짧기 때문에 인생의 새로운 즐거움, 삶의 여러 가지 형태를 배우고 경험하는 거를 인생 목표로 삼아도 될 것 같아요. 유한하기 때문에. 약물도 마음껏 먹고. 그렇죠. 네네. 너무 막 내성 너무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인생 짧으니까 그냥 약물을 그냥 부동산도 계속 빚내서 사고 그러니까 어차피 끝날 권력을 탐하고 그러네 프라다 신고 막 그렇지 말 좀 타고 그러니까 그러다 잘못하면 이제 중졸로 되는 기억 안 난다고 근데 뭐 무슨 말 하는지 다 근데 실제로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한테 뭐 억지로 입을 열고 약을 집어넣을 건 아닌데 고통을 참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성 생길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끝인가요? 네, 끝났습니다. 그래서 유한한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네, 유한하다는 걸 고려하고 생각보다 인생이 짧다는 걸 생각을 한다면. 할 수 있는 거, 즐길 수 있는 걸 많이 즐겼으면 좋겠다. 네, 인생의 여러 삶의 형태들 즐겼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이제 그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신 독실님께서 클럽에 가겠다는 얘기를 돌려서 하셨습니다. 저는 재미있게 잘 들었고 요즘에 내가 고민하는 거야. 행복이 뭔가, 삶의 의미가 뭔가. 아까 깡쌤께서 이제 그걸 좀 알려주시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독실이가 알려줬던 그 만화 있지 않습니까? 5억 년 버튼. 제목이 5억 년 버튼이더라고. 네. 근데 그게 이제 인터넷에 많이 있어가지고 짧더라. 난 애니메이션인 줄 알았어요. 네네. 보고서 너무 깜짝 놀랐어. 갑자기 진짜 무서운 거야. 내용이 뭔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버튼을 누르면 5억 년 정도를 이제 그냥 빈 공간에 가 있는 내용인데 그러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때의 기억을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상상하던 모습을 너무 닮아가지고 그게 자꾸 머리에 맴도는 거야. 그러면서 반대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초월적인 것들을 꿈꾼다고 이제 깡생이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초월적인 것이 별거 없을 수도 있겠다는 거야. 우리가 죽고 나서 정말로 초월적인 세계에 가는데 진짜 지루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명상 속에 있는 거고. 그러면 반대로 이 유한한 삶, 다이나믹하고 막 고통도 있고 그게 굉장히 큰 그리움이나 의미로 남을 수도 있겠다.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생각하고 있어. 이 유한하고 짧은 삶 동안 나중에 내가 그리워할 수도 있는 삶인데 어떻게 순간순간 재밌게 살아야 되는가 요즘에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깡쌤 얘기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럼 최 사장님은 지금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실 생각이십니까? 예? 응? 아니지. 순간순간의 순간의 고통까지도 지금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 같기도 한데.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못 비웠네. 못 비웠어요. 5억 년 버튼 아직 누를 때가 안 됐어. 그러니까. 네, 저도 오늘 잘 들었는데 저도 최근에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마음의 여유가 많으시네요. 이런 생각도 하고. 요즘에 많은 분들 생각하지 않나? 사회도 어수선하고 그렇죠. 사회 경제 침체도 오래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 같기도 해요. 도희님은 운전 연수하면서 생과 사를 고민하게 될 수도 있어요. 네네. 예전에는 이렇게 막 뭔가 비관적이거나 인생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약간 실패주의자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저는 그렇게 항상 비관적이야? 부정적으로 생각해. 그래서 자기가 이제 실패한 거에 대해서 그걸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핑계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갈 때마다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뭘 이해하게 되냐면은 인생에서 내가 아무리 뭐 노력을 해도 바뀌지 않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자꾸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인생의 의미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선 그 시간을 버텨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결국에는 요즘에 힘든 순간이 지속되더라도 저는 아까도 체험기계 가상기계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고 선택했던 게 내가 어쨌든 내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 거기서 내가 알게 되는 것들이 남은 전혀 단 한 명도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그게 나한테 만족스러우면 저는 그게 삶에서 행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배웠었는데 스스로 내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는 감정, 그걸 철학에서 자기시인의 감정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살면서 저한테 가장 행복한 감정을 주는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멘. 저는 원래 이 철학과 제 삶이 항상 분리돼 있어가지고 저도 아직 결론은 못 내리겠어요.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뭐 문제의식도 사실 요즘 잘 없고 오히려 어렸을 때 많았는데 이제 여기저기 쫓기고 돈 나갈 때도 많고 하다가 보면 생각을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지금도 유행이지만 한 몇 년, 한 7, 8년 됐나? 웰빙이라는 말이 유행한 지도? 그렇죠. 예. 그래서 웰빙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 삶의 질, 뭐 이런 거랑 연결되면서 유행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결국에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웰빙이라는 말이 결국에는 그냥 어떤 주관적인 만족, 쾌락, 이런 거를 추구하는 삶 정도로 좀 협소하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자연 친화적이고, 신토부리 음식, 네.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이런, 저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너무 이 주관적 만족과 쾌락에만 시야가 좁아져 있다가 보면, 결국에는 좀 추악하게 변하는 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뭐 꼭 지금의 시국을 뭐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지금 시국에서 지금, 사람이 어떻게 해서 타락해 갈 수 있는가. 그 사람들도 어렸을 때는 다 착하고 귀엽고 이런 사람들이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인가 걷잡을 수 없는 일종의 중독, 뭐 쾌락에 대한 이런 게 너무 탐닉하게 되면서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면 좀 추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에도 보면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저 사람 진짜 왜 저렇게 사냐, 죄송합니다. 예.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사나 이런 걸 하면서 보게 되면은 그거 말고도 좀 더 중요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사는 게 그래도 인간답게 살려면 욕 안 먹고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 너무 내가 쓰레기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살려면 교장 선생님 말씀, 목사님 말씀, 스님 말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때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요. 이제 오늘 생로병사 특집 삶의 목적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해봤고 다음 시간에 이제 김도인이 이제 생로병사 특집 마지막을 화려하게 마무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기대 많이 하고 오늘은